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여러분,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5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59페이지 12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1번,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 지문은 여러분이 좀 참고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판례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설사 대표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자가 행한 가해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귀속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문상으로는 여러분 민법상의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규정한 35조의 규정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로서 제시가 된 것이니까 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영자는 실질적인 운영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대표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자의 불법행위는 곧 법인의 불법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리고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험에 근자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지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는 이사인데 대표권이 없는 이사다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요건 3개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대표기관의 행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 관련된 행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자, 대표자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학교 법인의 대표기관이 이사가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금하여 그렇죠. 명목은 학교의 교사 증축을 명목으로 해서 빌렸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자기의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일부를 대줬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느냐? 당연히 대표기관의 개인적 어떤 목적으로 썼죠?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과 같은 그 소비란 거죠.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당연히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에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중과실, 악의 또는 중과실일 때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렇죠. 목적 범위 외의 행위 목적 범위의 행위면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데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이때는 법인 자체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35조 1항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나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들끼리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A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 갑이란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을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이때 이 피해자가 이 법인에다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한 요건은 여러분 대표기관의 행위, 그 다음에 직무에 관한 행위, 그 다음에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자는 법인과 가해 이사를 상대로 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법인과 가해 이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인에다가 물을 수도 있고 가해 이사에게다 물을 수 있고 동시에 물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35조 1항은 불법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배상을 했을 때는 이 가해 이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표기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그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러면 35조 1항이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 벗어나서 행위를 해서 피해를 줬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가해 이사와 이자의 행위에 대해서 의결에 대해서 같이 의결한 사월이라든지 찬성한 찬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용어가 좀 그렇죠. 찬동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찬성 내지 같이 이 갑의과 같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같이 의결한 사원 기타 대표기관은 그들끼리 뭐가 되느냐 연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가 뭐 병도 있고 정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얘네들끼리 연대가 되어가지고 연대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들끼리 연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몇 번입니까, 여러분? 5번 지문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12번 문제도 수준 있는 그와 같은 문제니까요. 모두 판례를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해두시고 12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13, 14, 15 연속적으로 계속 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법인에서는요, 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 문제는 출제될 것으로 보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한다. 그죠? 네. 자, 13번. 일단 푸는 문제는 뭐 번호 앞에 가볍게 체크를 해 두시는 건 이미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렸고, 복습할 때는 체크된 문제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체크되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풀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체크된 문제를 집중 반복 복습을 하시고요. 다시 이해를 하고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기하려고 이제 또 숙지해야 될 것은 또 숙지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야 될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렇죠. 뭐 그 체크된 것만 해도 여러분 문제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학습 부담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그죠? 자, 13번 시작할게요.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세인데, 1번. 법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틀렸죠, 바로. 방금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도 한 표현 한마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체크된 문제 중에서도 지문이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복되면 체크 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왜냐하면 5개 지문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2개 지문은 앞에서 풀었던 체크된 문제에서 설명하고 풀었던 지문이란 말이죠. 근데 나머지 3개 지문은 또 새로운 지문으로서 새롭다기보다는 체크해서 여러분이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줘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생략할 수가 없이 같이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체크된 문제 사이에도 중복된 지문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워버리고 나면요, 이제 더 압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작업하시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문제풀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여러분이 복습을 좀 이렇게 충실히 좀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차분히 처음부터 다시 회독을 이 문제집을 다시 볼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난 확실히 아는 지문이다 이건. 응? 그다음에 확실히 알지만 그래도 이건 지워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은 두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또 예를 들면 중복된 그 지문이 나왔을 땐 그때는 그 지문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지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교재가 아마 그렇죠. 종이의 질이 뭐 짙은 사인펜 이런 것을 지워버리면 뒤에까지 배어 나오니까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 연필로 볼펜이나 연필 같은 것으로 지워버리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학습 부담이 나중에 훨씬 줄어들고요. 나중에는 시험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내에 회독을
반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표현한 것도 그렇게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공부하시면서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면서 야 이거 지울까 말까 지우려니까 왠지 좀 불안하고 안 지우자니 자꾸 양이 분명히 앞에 나왔던 지문인데 중복된 것인데 안 지우자니 양이 자꾸 늘어난다기보다 좀 부담스럽고 자 그런 뭡니까 갈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처음에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당부컨대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공부는 여러분 특히 1차 시험 공부는 테크닉이 좀 필요하면서 여러분이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단계에 여러분이 도달됐을 때 그런 작업을 해 주십사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같이 지금 문제 풀어나 아직도 이제 객관식 우리 문제풀이의 완전 초반이죠. 지금 아직도 지금 10강 이전입니다. 아직 초반이에요, 여러분. 전체 40강 정도를 여러분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상조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지금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 자꾸 복습을 해주실 거죠? 복습을 또 지나간 부분 복습도 해주고 체크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 복습 안 돼 있으면 이건 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 바로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력이 탁월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개는 보고 나면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자꾸 제가 휘발성이란 그런 표현을 좀 자주 쓰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날아가요, 기억에서.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복습을 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기억을 남겨놔야지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 우리가 해결을 위한 그와 같은 것이고,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요, 그건 죽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뭐 쳐다보면 다시 이해되고 기억되살아나고 돌았으면 잊어버린다면 그건 죽어버린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에서 그랬잖아요. 이해만 되면 능사가 아니라 했어요. 이해 다음에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그렇게 암기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귀찮지만, 자꾸 힘들고 귀찮지만, 고달프지만 자꾸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지만이 기억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고, 또 복습도 주기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한 보름 전에 민법, 예를 들어 법인의 불법행위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회계나 시설이나 기타 또는 개인적 사정에서 바빠서 또 이렇게 민법책을 못 보다가 한 보름 만에 펼쳤어요. 펼쳤을 때는 상당량이 기억에서 사라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결코 기억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달아난 상태에서 다시 보면 꼭 컴퓨터에 포맷시켜서 집은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입력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도 주기가 필요해요. 그 주기를 딱 며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개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보름 만에 민법책을 다시 본다. 이건 절대 그건 주기가 아닌 거죠.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극단적으로 보름이란 이 날짜도 획일적으로 딱 끊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2, 3일 만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다른 과목을 하다가도 매일 번갈아 봐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사실상 그럴 여유는 그럴 시간은 여러분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오프라인 강의를 이렇게 몇 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 일상의 그 직장 관계 또는 가사 또는 사업 관계 등등 해서 다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만 100% 올인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좀 드문 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제 얘기는 뭡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나름의 어떤 시간표를 좀 만들어서 번갈아 가면서 자주 주기를 너무 이렇게 간격을 많이 두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고 주기를 짧게 해서 자주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복습 형태 습관 이것을 꼭 좀 지켜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자 문제 또 풀다가 또 좀
강조드릴 표현을 좀 또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문제풀이가 우리가 끝날 때쯤 되었을 때는 여러분이 제 요구대로 이렇게 해 오셨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가 40강 정도 끝날 무렵 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가면 그때는 이제 지우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사이 몇 번 따라서 복습을 해주셨기 때문에 뭘 지운다고요? 중복된 지문들. 체크된 문제만 보시면서 그 중에서도 중복된 지문은 과감하게 지우면서 미련버리지 말고 그 정도로 복습해 주었으면 시험 문제 됐을 때는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과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하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13번에 그렇습니다. 자, 13번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는 것을 한 두 번 반복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자꾸 제가 자극을 드리지 않으면요, 자꾸 뭐랄까요, 자꾸 좀 뭐 매너리즘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하튼 자꾸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간히 제가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 좀 강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요구한 대로 좀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문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때문에 방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법인은 13번의 1번이요.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데 틀린 지문이라 했죠. 이게 방금 여러분 어디서 나왔었어요? 앞 페이지 59페이지에 12번 문제 2번이었거든요.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긴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사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지문이었죠. 그런데 여기 13번에서는 이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는 것처럼 표현했지 않습니까? 대표권 없는 이사. 이게 키워드인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때는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중복되면 과감하게 지워버리.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더더욱 압축시킬 수 있고, 뭐 하루에도 민법을 한 2번 이상 회독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마음 먹으면. 그 작업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법인과 이사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자, 이때는 여러분 대표권이 없고, 이때는 이제 어디로부터, 어떤 기관으로부터 누가 선임이 됩니까? 자, 여러분 어떤 기관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누가 선임되죠? 특별대리인이 선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됐을 때 이제 제시되는 자가 누굽니까? 그건 임시이사고, 그렇죠? 역시 법원으로부터 선임되는 자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사가 대표권 없이 한 법률행위에는 민법의 무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대표기관의 형식에 대해서는 역시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했습니다. 준용된다 이렇겠죠. 준용된다. 그러니까 역시 이사가 대표권 없이 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무권대리라든지 또는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했을 때는 표현대리, 즉 126조의 표현대리와 같은 이런 규정이 준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있을 때는 일단 정관에 기재가 돼야 돼요.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효력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관 기재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돼야 됩니까? 등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설립 등기사항에 등기가 돼야 돼. 근데 정관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효력이 생기죠? 효력이 생기는데 등기가 되지 않았다.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되지 않았다. 그러면 효력이 없습니까? 정관에 기재되면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등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행 판례의 태도다는 것까지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곧 또 나올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5번. 이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수행권을 갖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꼭 위임 사무에서 그 수임인이 말이죠. 수임인이
그 위임 계약이 이제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임인이나 그의 상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무를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수임인은 사무를 계속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과 같은 느낌이죠.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직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수행권을 갖는다. 그리고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 그렇다는 거죠. 문제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문제. 자, 14번은 이제 여러분 작년 시험이네요. 자,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1번.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 여러 사람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왜? 하면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죠? 물론 공동 대리로 제한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원칙은 각자 대리다. 그다음에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방금도 제 표현이 나왔어요.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무효 효력이 없고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다만 정관 기재가 됐다라 하더라도 그것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판례의 태도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구 대법원 판례는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도 정관 대표권 제한이 등기 안 돼 있을 때 악의의 제3자, 알고 있었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예? 그렇게 했던 것이 종전 판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선악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현행 판례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민법학자들의 다수설의 견해는 민법 교수들의 다수설의 견해는 이 지문처럼 선의 제3자는 대항 못해도 악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다수설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뻔한 얘기입니다. 견해들 없이 판례한다. 항상 그렇게 출제가 되어지니까 판례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번 틀리고 정답.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다음 3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여러분, 이 문구가 제일 앞에 서두에 딱 서면 바로 두 번째 줄 끝으로 가세요. 임시이사로 나오는지 특별대리로 나오는지 그것만 보시면 OX 판단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중간에 문구를 고치면 어떻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객관식 문제 해결의 일종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생기는 요령은 아니죠. 여러분이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기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시간 줄이는 게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 같이 풀면서 그러한 테크닉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에 이사가 없거나 결혼 이 소리만 나오면 바로 두 번째 줄 끝에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이제 지나간 내용이지만 자연인에서 그 왜 한성꽃 특별발이 있었죠. 응? 한정후견 심판을 할 때는 그리고 성년후견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그 다음에 특정 후견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앞에 시작되면 끝에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든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는지 빨리 앞문장, 끝문장을 보고 판단.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 하면 성년 후견 심판, 피성년 후견의 요건이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나오면 한정 후견 심판의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 후원이란 단어가 나오면 특정 후견 심판이고 이것들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여러분이 숙지를 했을 때는 객관식 문제를 대했을 때 빨리빨리 테크닉을 구사를 할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문제 해결이 빨라진다는 거죠. 빨라지니까 민법에서 시간 부족해서 시험 망쳤다 이런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반드시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의 오늘 1교시는 자꾸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는데, 이제 당분간 그런 말 없이 진도 부지런히 나가겠습니다. 자, 사실 뭐 진도 한두 페이지, 이거 한두 문제 푸는 것보다 방금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 드리는 이런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지만, 자,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또 14번에 또 3번 지문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사 없거나 결혼 소리 뜨면 바로 끝으로 가라고요. 뭐라고 나와야 돼? 임시사. 근데 뭐라고 나오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면 바로 앞뒤 가리지 전후 따지지 말고 X 치고 넘어가시면 된다. 됐죠? 자, 그럼 됐어요. 그럼 4번. 법인과 이사이익이 상반 나왔죠? 상반 나오면 끝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나와야 돼?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 한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직무대행자는 뭐 가처분 명령 이런 용어가 연결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직무대행자는 잘 안 물어보는데, 자, 요 5번은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들러리로 띄웠네요. 정답은 아니지만 들러리로 띄워놨습니다. 직무대행자가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라면 법인은 선의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민법의 명문 규정이고요. 자, 2번 답,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재작년 문제다. 자, 역시 해설은 가리고 해설과 답은 가리면서 여러분이 직접 푼다 생각하시고 항상 그렇게 같이 풀자고 했죠, 여러분. 예? 해설이 바로 밑에 붙어 있으니까 어쩐지 눈이 해설 쪽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가리고 뭐 이렇게 연습 종이로 가리든지 자로 딱 가려놓고 보시죠. 옳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의 이사에 대해서 옳은 것. 자, 1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임의기관이 아니고 이사는 필수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이사는 필수기관이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가 원칙이 아니라 각자 대표가 원칙이다. 그다음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옳고 정답이죠. 지금 이러면 이제 이 지문도 두 번째 반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그냥 둘까요? 예. 세 번째 또 나오면 그때는 지우셔야 돼요. 지금 문구가 약간 14번에 2번 문장하고 15번에 3번 문장이 문구가 지문이 같은 취지의 지금 같은 것을 묻는 테스트하는 것인데 문구 표현이 약간 서로 다르니까 그냥 두자고요. 자, 그럼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옳고 정답. 그 다음에 4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타인에게, 자, 요건 이제 이사가 임의대리인 둘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임의대리인을 둘 때는요, 포괄적 대리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임의대리인을 둘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임의대리인의 그 느낌이 뜨면 특정 사무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그래서 포괄적이 X고요. 5번 이사의 결혼이 또 나왔죠. 자,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해보실래요? 결혼 나왔어요. 그러면 끝으로 가세요. 뭐라고 나와야 돼? 임시이사라고 나와야 되지. 근데 뭐라 나왔어요? 특별대리인 나왔으니까 이것은 X입니다. 특별대리인은 언제 나온다고요? 상반. 법인과 이사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 특별대리인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미 진작에 당부했죠. 해설 정답 가리시고 여러분이 간발의 차로 먼저 OX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 듣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느냐.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얘기했죠. 예습은 하지 마시라 그랬죠. 예습. 복습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이 문제를 저와 처음 여러분이 지금 대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설 정답을 가리시고 여러분이 단 1초, 0.5초의 간격을 두고 먼저 OX 판단을 해주시고 맞았을 때 역시 또 맞는 것으로, 틀렸을 때 내가 나는 했는데 해설이 X로 제가 해설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뭐가 틀린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극을 받고 기억이 오래오래 이제 연장이 될 수 있다. 자, 그 얘기였습니다. 16번 체크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1번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한다. 틀림없죠.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는 항상 성관 의무라고 나와야 되고 2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 나왔나요?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예, 이사의 임의대리는 특정 사무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좋고요. 3번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소리는 상황에 따라서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감사는 우리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라 그랬죠. 필수기관 아닙니다. 상법에서는 필수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바로 민법 8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권리 능력 제한, 법률 규정으로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인데요. 해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해산법인이 청산 목적을 벗어나서 어떤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해산법인이 청산 목적 범위를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자, 그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사가 없거나 또 결혼 나왔어요. 또 이번에 정말 세 번째 중복이죠. 지금 지우셔도 될 것 같은데 어쩔래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예? 지금 지워도 될 거예요. 세 번째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하면 끝에 뭐라고 해야 돼? 임시사. 근데 또 특별대리인 나왔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은, 여러분, 이제는, 또 중복된 문제가 좀 있으니까, 19번으로 갑니다. 19번 체크하고 풀겠습니다. 자,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해산한 때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 글자 하나 빠졌네요.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요. 해산법인의 대표기관은 누구예요? 해산법인의 대표기관은 청산인이거든. 근데 그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퇴임을 하고 다시 청산인으로 취임을 해서 법인의 청산사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1번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사가 1인뿐인 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거 약간 응용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이사가 한 사람인데 법인의 재산을 그 이사가 양수를 한다. 이건 법인과 이사의 서로 이익이 충돌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계약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대리에서는 자기 계약과 비슷하죠. 자기 계약을 왜 민법 총칙 124조에서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했을까요? 그건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여러분 설명드렸었죠. 왜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특히 자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리인이 자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작성을 함으로써 끌고 감으로써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을 원칙적으로 금한다라고 했습니다. 쌍방 대리는 역시 마찬가지 두 사람 모두 대리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 쪽을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다른 타방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자기약 쌍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 이행일 때는 허용되긴 하지만요. 원칙은 금지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법인의 재산을 이사가 1인밖에 없는 회사에서 이사가 그 법인 재산을 자기 스스로 양수하는 행위는 일종의 자기계약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결국 어디에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느냐? 법인에게 불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결국 뭡니까? 법인과 이사 이익이 서로 어떻다고요? 상반되는 상황이죠. 상반 충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누구를 선임해야 되겠죠? 특별대리인이죠. 그렇죠. 특별대리인. 그래서 이때는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예, 좋은 지문이죠. 자, 됐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정관의 대표권 제한 또 나왔다.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에 대한 제3자의 선악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네, 세 번째 반복이죠. 자, 맞고요. 4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맞죠? 예, 임의대리인. 5번.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봐주시고요. 21번 한번 보시죠. 자,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1번 사원총회에 결의한 정관 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사원총회에 결의한 정관 해석은요.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정관은 뭡니까? 자치법규라 그러죠.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사원들 또는 법원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게 판례고요. 2번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된다 했죠. 이때 허가의 학문적 성격은 뭐라 했죠? 인가라 그랬죠. 효력 요건으로서의 인가. 그러니까 허가 안 받으면 효력 생기지 않는다. 3번 사원의 지위를 양도 상속할 수 없다라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규정 유효하다. 왜? 하면 임의 규정이라고. 임의 규정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의 3분의 이상 동의가 있는 때 하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역시 틀림없습니다. 자, 틀림없고요. 총사원의 3분의 2. 그죠? 자, 세개 의결 정족수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5분의 1로 나오는 것은 사단법인의 임시총회. 그렇죠? 자, 요 의결 정족수 3개는 꼭 암기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임시총회 소집의 의결 정족수. 그다음에 3분의 2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정관 변경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의 3은 해산결의라 그랬죠? 해산결의, 해산결의 했습니다. 해산결의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5번 결의권 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 했는데 원칙은 사원의 어떤 그 결의권은 평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는데 규정은 효력이 없다니까 틀렸고요. 문제가 조금 연도가 좀 됐죠? 연식이 됐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 페이지 23번.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재단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계상이다.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는 여러분 목명사자 이사존해 할 때 마지막에 사존해가 뭡니까?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과 존해가 뭐죠?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시기사유였는데 그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는 특히 사단법인에는 정관의 필요적 계상이지만 재단법인 경우에는 임의적 계상이 맞습니다. 임의적 계상이다. 그 다음에 2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역시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왜? 인가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3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잠시 다음 시간에 사단 재단법인의 정관 부분 비교 그 부분에서 여러분 핵심 교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복습이죠.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 어때요? 자 지금 그냥 여러분 교재 보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걸 지금 짜내 보는 겁니다. 기억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작업이죠. 자 다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은 자율적 법인이니까 총사원에 여기 나와 있네요. 3분의 2 이상 결의로서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재단법인은 여러분 자율적 법인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무슨 법인이라고요? 타율적 법인이다. 왜냐? 설립자 의도가 반영된 정관은 함부로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불가하다.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했으면 예외가 있다는 소리죠. 자,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니까? 주관식 시험이라서 답안지에 쓰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자, 재단법인 정관 변경 가능한 예외 3가지. 어떤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아예 첫 번째 1번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1번은 정관에서 정관 변경 방법을 정해둔 경우에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칭이라든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함부로 못 바꾸는 거고요. 정관의 목명사자, 이사존에 목명사자 할 때 목적, 명칭 이렇게 가잖아요. 목적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설립자 의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목적이거든. 그 법인의 설립 목적.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는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두 번째,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명칭 정도, 그렇죠. 옛날에 한 4, 50년 전에 붙인 명칭이라 지금 이 시대에는 뭔가 좀 지금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구시대적인 어떤 그 이름이 좀 그렇다. 그러면 현대식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끔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명칭을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바꿀 수 있겠고. 비록 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리법인이 하지만, 럭키금성 주식회사를 LG, 예? 주식회사, LG그룹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런 식이죠. 예를 들면, 삼성은 예나 지금이나 삼성이지만, 그쵸? 또는 뭡니까, 여러분 또, 예? 성경그룹이 SK그룹으로 바뀌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문자를 구사해야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재단법인의 명칭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명칭을 바꿀 수 있다. 목적이 아니라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또 어때요? 아니 본점이 이사를 가면 주된 사무소가 이사를 가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소재지 변경.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관기회사항이지만 바꿀 수 있고요.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다음 마지막 것이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경 사유가 뭐였던가요, 여러분? 그 재단법인의 그 목적으로서는 도저히 목적 달성이 불가해. 그래서 목적 달성이 불가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먼저 얻어서 목적을 바꿀 수가 있다 했어요. 그게 여러분 세 번째 사유인데 그것이 중요한, 셋 중에는 가장 중요하죠. 목적 달성이 불능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정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었죠? 결핵재단에서 암재단으로, 예? 결핵재단에서 지금은 지카 바이러스니 이런 무슨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사망자가 속출하니까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마무리 하시죠. 자, 그러면 3번 지문입니다. 23번에 3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목적 달성 불능시죠. 불능시는 두 번째 줄처럼 이렇게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변경 사유인 정관에서 재단법인 정관 변경 방법을 정해둔 때하고 그다음에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이 그 두 개 사유는 변경하고 주무관청 허가 받으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유, 지금 거기 23번 지문에 3번의 사유죠. 세 번째 사유는 어떤 경우입니까? 목적 달성이 불능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먼저 얻어서 정관을 바꾸는 거죠. 바꾸고 난 다음 또 주무관청 허가 또 받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미리 허가받아 변경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왜? 정관 변경 초래하죠? 정관 어떤 사항이 달라집니까? 목, 명, 사, 자 할 때 자가 뭐요? 자산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변동이 발생되죠. 여러분은 회계를 공부하시니까 그 느낌은 잘 갖고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에 관한 규정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법인의 기본재산 감소. 그러면 증가는요. 아니 감소든 증가든 자산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둘 다 뭡니까? 정관 변경 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무관청 허가가 결론적으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습니다. 증가도 자산에 관한 규정에 변동을 초래하고 따라서 정관 변경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관청 허가가 돼야 한다. 그다음 5번. 재단법인의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자,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그대로 귀속된다 그랬죠?
예? 생전행위일 때는 법인 설립 등기 시 그대로 귀속되고 사후행위일 때는 유언자 사망 시 귀속되는데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지금 그 지문이네요.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나 재단법인이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다. 예, 정확합니다. 예, 지문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여러분 기출문제네요. 자,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사례인데요. 1번,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여기 있네요. 총 사원의 얼마라고요? 4분의 3. 이걸 이제 특별결의라 그러죠. 특별결의.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이 해산한 때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파산하면 파산 관제인이라는 자가 별도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이사가 청산이 된다. 아까 했고요. 이건 지문이 똑같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3번. 청산 중에 법인이 청산 목적 범위 외의 매매계약.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새로이 맺어 법인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여기 키워드가 뭐라고요? 청산 목적 범위 외. 이게 키워드예요. 아까 여러분, 아까 우리 어떤 지문이었죠, 여러분? 자, 몇 번이었죠? 잠깐 돌아가 보시죠. 자, 62페이지 아까 16번. 자, 16번 잠깐 돌아가세요. 이럴 때 네, 돌아가서 직접 한번 봐야 됩니다. 귀찮아도. 응? 16번에 몇 번의 지문? 4번 지문에.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해산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산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효력이 없다. 이제 보는 거죠. 자, 여러분 계속 보시죠. 계속 다시 돌아왔어요. 26번 돌아왔습니다. 67페이지 하단 4번 지문입니다.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자,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더라도요. 변제하면 안 돼.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요. 신고만 받는 것이지 일단 변제해 주려면 법인이 변제하고 이게 다 청산 과정인데 변제하려면 채권 신고 기간 지나야 됩니다. 지나서 변제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변제할 때는요, 그 채권자가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변제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문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조문을 제가 어디에 좀 보충적으로 만들었냐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시험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진도별 예상 문제로 해서 03번 3번 자료가 오늘 첨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3번 자료를 이제 출력하시면요. 거기에 문번 나중에 같이 보자고요. 25번 문번의 해설 쪽에 보면 보충 설명이라고 해서 조문을 몇 개 제가 추가적으로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문은 이 청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 법인과 법인에 대해서 채권자 지위에 있는 채권자들 관계, 그 관계에 대한 조문인데요. 무슨 그 빈도가 출제 빈도가 아주 뭐 높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간간히 지문에 나오면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일단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4번 지문에 뭐라고요? 26번에 4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틀렸다.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하면 안 돼. 일단 신고 기간은 지나야 돼. 그 다음 나중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5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청산 사무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법인은 제한적이나마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산 종결 등기 돼버리면 이제 자연으로 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제한적이나마 목숨이 붙어 있는 거야. 아무리 청산 종결 등기됐어도 사실상의 청산 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그 법인은 법인격이 존속한데, 단지 이제 그 법인격이란 것이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제한적이나마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법인격은 존속한다니까 옳은 표현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자, 27번 문제를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 다루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인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자, 현존 사물을 종결시키고, 그 다음에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니언부터 먼저 볼까요? 법인이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거두어 드리고, 이거 추심이라 하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고 있는 빚을 갚고, 채무변제. 그리고 현존 사물을 종결시키고, 기억에.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을 인도를 하는데, 남아있는 재산을 또 인도할 때 그 귀속 순서가 여러분 있죠, 그죠? 그렇죠? 자, 귀속 순서. 자, 여기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 자, 한번 보자고요. 일단, 사단재단법인 공통. 자, 남아있는 자녀재산 귀속 순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보충 설명이냐. 그 박스 안에 디귿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일단, 정관에서 정한 자가 있으면 이 자에게 제일 먼저 귀속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가 없을 때는 유사, 목적, 법인에게 귀속시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해산법인도 아직 사원총회는 존재하거든. 예?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이사만 청산인으로 바뀌지, 나머지 기관은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 유사목적 법인에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정한 자가 있으면 이자에게, 이건 순서죠. 그런 자가 없으면 유사목적 법인,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 거쳐서, 그 다음에 유사목적 법인도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고로 귀속된다. 그죠? 그래서 재단법인의 예를 들면, 결핵재단이 소멸하면, 암퇴치재단으로 남은 재산 귀속시킬 수 있다. 그죠? 그게 유사목적 법인이다. 그렇지만 이제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청산의 직무에 해당이 되는데, 마지막에 리얼은 뭐예요? 법인의 재산 상태 감사. 이건 감사의 직무죠. 감사도 그러면 존재하느냐? 예, 해산법인의 감사 그대로 존재합니다. 단지 방금 그랬죠. 이사만 퇴임을 하고 청산인으로 취임해서 이제 청산 사무를 담당하는 명칭만 그렇게 청산인으로 바뀌는 것이지, 나머지 기관은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29번, 30번, 31번 연속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